세상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과학자에게 양자 물리학으로도 끝내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결국 신의 존재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될까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을 더 쉽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과 GPS 속에서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학이 신의 존재라는 질문과 예상 밖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이 질문에 남긴 대답은 이 영상 마지막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사실 두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우주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두 장의 지도를 그려왔거든요. 미리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물리학이 하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낯선 창문으로 우주를 들여다볼 때 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신을 보고 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오직 자연만을 보는지 그 두 시선이 실제로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한 겹씩 벗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직관 하나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실 겁니다. 퇴근길 아파트 단지를 걸어 들어오다 문득 고개를 든 그런 순간이요. 수십억 개의 별이 저마다 정확한 궤도를 돌고 그 별빛이 수백 년, 수천 년을 날아와 지금 내 눈에 닿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하나하나가 아주 오래전 어느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 뒤에는 무언가 그 질서를 세운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건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일수록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뉴턴도 케플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마음이 스친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밤하늘을 봅니다. 똑같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질서는 어떤 설계자가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생긴 게 아니라 몇 개의 단순한 법칙이 수백억 년 동안 저절로 펼쳐진 결과라는 겁니다.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중력과 핵융합이라는 아는 규칙을 따른 것뿐이라고요. 그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은 누군가 그려넣은 그림이 아니라 규칙에서 스스로 피어난 무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지도가 첫 번째 지도를 비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주 앞에서 똑같이 작아지고 똑같이 경의를 느낍니다. 다만 그 경의의 이유를 다른 곳에 둘 뿐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친 두 장의 지도는 사실 같은 땅을 그린 겁니다. 같은 우주요, 같은 별, 같은 밤하늘, 같은 물리법칙. 땅은 하나인데 그 위에 그려진 지도가 둘인 겁니다. 이 비유는 오늘 이야기 내내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면 그건 대개 땅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도가 달라서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두 장의 지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이상한 땅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원자보다 작은 세계, 양자의 세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를 거대한 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고 지금의 위치를 완벽히 알면 미래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죠.
뉴턴의 물리학은 그 믿음을 거의 신앙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내려갔을 때 그 시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삐걱거린 정도가 아니라 시계라는 그림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는 입자 하나가 공처럼 얌전히 굴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알갱이처럼 또 어떤 순간에는 물결처럼 행동했거든요. 하나의 존재가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요. 처음 이 결과를 본 과학자들조차 자기 실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났겠거니 계산이 틀렸겠거니 했죠. 하지만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도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실험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인만은 이 실험을 두고 양자역학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양자역학의 핵심을 이해한 거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이 실험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조차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는 과학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태도를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에 아주 가느다란 두 개의 틈이 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이 테니스 공을 하나씩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서 뒤쪽 벽에 두 줄의 흔적을 남기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테니스 공 대신 전자 하나를 발사합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줄이 생겨야겠죠. 처음엔 과학자들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자를 한 알씩 아주 천천히 쏘았는데도 뒤쪽 화면에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물결이 지나갈 때 생기는 바로 그 무늬요. 알갱이 하나가 마치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간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수없이 반복됐고 결과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전자가 대체 어느 틈으로 지나가는 걸까? 그래서 틈 옆에 아주 작은 관측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겠구나 했죠. 그런데 장치를 켜는 순간 그 물결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전자는 갑자기 얌전한 알갱이로 돌아가서 두 줄만 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지켜보면 사라지고 안 보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걸 처음 접하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지도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합니다. 첫 번째 지도를 든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봐라, 우주는 누군가 바라볼 때 비로소 정해진다. 관찰하는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떤 거대한 의식,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런 주장이 정말 넘쳐납니다. 양자물리학이 드디어 신을 혹은 인간의 의식을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았다고요. 솔깃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 설명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푸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측은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든 뜨든 전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관측 장치라는 물리적 대상이 전자와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관측하려면 반드시 빛이든 다른 입자든 무언가를 그 전자에 던져서 되튀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전자는 이미 건드려진 겁니다. 이 건드림 때문에 두 길로 퍼져 있던 전자의 물결 상태가 깨집니다. 물리학에는 이 현상에 붙은 이름이 있습니다. 결어근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두 얼굴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주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 전자와 정보를 주고받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관측 장치를 켜는 순간 전자는 바깥 세상과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접촉 하나로 두 얼굴을 겹쳐 놓았던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개입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접촉이 개입해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아침에 형광등을 켜면 어두운 방이 순식간에 밝아지죠. 스위치를 누른 그 물리적 사건 하나로 방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방을 마음으로 바라봐서 밝아진 게 아니고요. 결어근남도 그런 겁니다. 관측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전자의 상태를 바꾸는 거지 의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도를 든 사람은 이 실험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신비할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계의 상식이 작은 세계에는 통하지 않을 뿐이다. 자연은 우리 직관에 맞춰 행동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이건 아주 정직한 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어근남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왜 자연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이해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파인만이 평생 경계했던 게 바로 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속에서 이미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이 근본적으로 왜 이러는지는 여전히 활짝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지도가 서로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팽팽하게 마주서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묘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양자의 세계에는 방금 그 실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현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생긴 마법의 동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저 멀리 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손에 있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순간 달에 있는 동전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빛이 달까지 날아갈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도 없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두 동전이 묶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우주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리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이 현상을 두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거부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은 규칙이 있을 거라고요. 그는 양자역학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닐스 보어를 비롯한 다른 과학자들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자연은 우리 상식에 맞춰줄 의무가 없다고요. 이 논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그 답을 찾는 길을 연 사람이 1964년 북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존 벨입니다. 그는 하나의 수학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이 맞는지 양자역학이 맞는지를 실제 실험으로 판가름할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철학 논쟁이 실험 문제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리고 1982년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연구팀이 아주 정교한 실험으로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예측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겁니다. 이후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의 여러 연구팀이 더 엄밀하게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바로 이 얽힘을 실험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이제 한낱 가설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충돌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지도를 든 사람은 이 얽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주 만물이 이렇게 깊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 거대한 하나됨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존재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얽힘을 두고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거나
텔레파시가 과학으로 증명됐다는 식의 주장이 흔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얽힘으로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둔 지점입니다. 달에 있는 동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은 지구에서 누가 무엇을 던졌는지 그 자체로는 알아낼 수 없거든요. 두 결과를 나중에 맞춰 봐야만 비로소 연결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얽힘은 신비롭긴 하지만 초능력도 아니고 신의 증거도 아닙니다.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증거 없는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는 말라. 이게 그의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과학은 신비를 사랑하지만 환상을 사실로 둔갑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두 번째 지도를 든 사람도 이 얽힘 앞에서 완전히 편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우주가 우리 상식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경이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두 지도 모두 이 낯선 땅 앞에서 조금씩 겸손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충돌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충돌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에는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같은 기본 상수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설정값 같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숫자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탄소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여기 없었겠죠. 마치 누군가 이 설정값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지도를 든 사람은 여기서 가장 강한 확신을 얻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맞춰진 우주가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이건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그런데 두 번째 지도를 든 사람은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쩌면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을지도 모른다. 저마다 다른 설정값을 가진 우주가 무수히 많다면 그중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도 있을 테고 우리는 바로 그런 우주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 절묘해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 생각입니다.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가 생명을 허락하는 우주였음을 이미 전제한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쪽도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중우주가 정말 있는지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계자가 있는지도 물리학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나타날 때마다 그 빈칸에 신을 밀어넣곤 했습니다. 번개가 왜 치는지 모를 때,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를 때 그 자리에 신을 놓았지요. 그런데 과학이 그 빈칸을 하나씩 메울 때마다 그렇게 놓였던 신은 자리를 잃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걸 틈새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자리에만 신을 세우면 지식이 늘어날수록 신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신앙인들조차 신을 그런 빈칸 메우개로 쓰는 걸 경계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과학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도구이긴 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는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과학이 애초에 손댈 수 없는 질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려면 원리적으로 틀렸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반증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험으로 이건 틀렸다고 판정할 길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주장은 과학이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은지 양자역학이 옳은지는 벨의 공식과 아스페 실험 덕분에 판정할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학의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예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 우주 전체를 넘어선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어떤 실험으로도 틀렸다고 판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이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자리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양자물리학이 신을 증명했다는 말도, 양자물리학이 신을 부정했다는 말도 둘 다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물리학은 그 질문에 답하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거든요. 마치 온도계로 소리의 크기를 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도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온도계는 애초에 소리를 재는 도구가 아닌 거죠. 이거를 알고 나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수많은 자극적인 주장의 절반이 스르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를 따라다니던 두 장의 지도가 마침내 비밀스럽게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든 사람도 두 번째 지도를 든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낯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어느 지도도 양자물리학 자체가 강요한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실험 결과, 같은 숫자, 같은 우주를 앞에 두고 한 사람은 거기서 설계자를 읽고 다른 사람은 거기서 자연을 읽습니다. 차이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그 위에 그려놓은 지도에 있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양자 물리학이 신에 대해 무언가를 증명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이 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땅이 아니라 지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도는 땅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지도라도 지도는 결코 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 비유도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지도는 우리가 땅 밖에 서서 그리지만 우주라는 이 땅은 우리가 그 바깥에 서서 내려다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 채로 그 안에서 지도를 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자주 들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꽃을 분석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는 그 꽃에서 세포의 구조와 빛의 반사,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요. 과학은 신비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신비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도 꼭 그랬습니다. 전자가 두 얼굴을 갖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경이가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얽힌 두 입자가 우주 저편까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서 밤하늘이 시시해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신을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그 과학자가 남긴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모른다.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른다는 말을 무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새로운 탐구가 시작되니까요. 그는 신앙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과학을 또 하나의 신앙처럼 떠받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척하는 순간 과학이 멈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는 그 힘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지켜보면 사라지는 전자를 만났고 그것이 의식의 마법이 아니라 결어근남이라는 물리적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1982년의 실험으로 증명된 얽힘을 만났고 그것이 신비롭긴 해도 신의 증거는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세 조정 앞에서 감탄했고 동시에 틈새의 신이라는 함정을 조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이 손댈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건 어느 한쪽 지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지도를 다 손에 든 채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우주의 경위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행성 하나에 실려 초속 30km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하죠. 그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어떤 지도를 그리실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빈칸을 성급하게 메우지 않고 계속 물어가는 마음.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그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낯선 땅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